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입니다. 연방금리가 0.25% 인상이 됐습니다. 8년간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1년 만에 또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이나 자동차 변동금리도 도미노처럼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권미숙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으로 13에서 14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의장을 비롯한 투표권 보유위원 10명은 지난 6월 1일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연준은 정책금리 전망을 통해 2017년 중에 3차례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해서 긴축 속도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후 이어진 초저금리에서 탈피를 지향하고 있어 세계 금융시장이 재차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기금 금리는 15일부터 정식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미 경제 성장률은 7월에서 9월 2년 만에 고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11월에는 9년 만에 높은 수준까지 개선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1.7%로 목표인 2%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거액 감세 등 재정 확대 정책을 공약하면서 주가와 장기 금리를 상승시킨 것도 이번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한편 시장에선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재정 확장책으로 인해 인플레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내년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미국 가정의 평균 크레딧 카드 빚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개인당 평균 빚이 16,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소득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CNBC는 너드 월렛의 조사를 인용해 올해 미 가정의 평균 크레딧 카드 빚은 16,061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때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 가정의 전체 빚은 13만 2,529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너드 월렛이 조사를 시작한 2002년 8만 8,063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너드 월렛은 소득 증가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빚이 점차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3년간 소득 증가는 28%에 그쳤으나 생활비는 30%, 의료비는 57%, 식료품 가격은 36%, 그리고 주거비용은 32% 각각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카드 사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점차 빚이 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평균 크레딧 카드 이자율은 18.76%로 미국 가정이 크레딧 카드 이자로만 지출하는 비용도 연간 1,292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 산업이 발달되면서 편리함도 있는 반면에 정보 유출로 피해를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 인터넷 포털 야후가 해킹당하면서 회원 10억 명의 개인정보가 지난 2013년에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AP, CNN 등에 따르면 14일 야후는 성명을 통해 10억 명의 회원 정보가 지난 2013년 8월 해킹을 당해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야후의 조사 결과 유출된 정보에는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카드번호, 은행 계좌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해킹 사고라고 전했습니다. 야후는 회원들에게 보안센터 페이지를 방문해 비밀번호를 교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대화나 첨부 파일을 내려받을 때 각별히 주의할 것 등 보안 수칙도 안내했습니다. 야후는 지난 9월에도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은 해커가 2014년 5억 명 회원의 계정을 해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한편 야후는 경영 악화로 지난 2012년 한국에서 야후 코리아를 폐쇄하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미국 야후로 계정을 이동한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역의 탈세. 이 말은 자국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한국 정부는 이러한 역외 탈세자가 속출하다 보니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이 발각되게 되면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법이 개정되고자 발의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역의 탈세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을 몰수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으로는 최순실 씨가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몰수할 수 없고 일반 조세 포탈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행 조세법 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포탈,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강경 이민 정책을 펴겠다고 하다가 이를 다시 완화 정책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정책 때문에 이민자들을 오히려 불안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압력을 가하는 대규모 이민자 시위가 뉴욕에서 전개됩니다. 60여 개 이민자 단체들이 오는 18일 오후 1시 맨해튼 해머슐드 플라자에서부터 수마일을 행진합니다. 뉴욕 이민자를 위한 행진으로 명명된 이번 행사는 국제 이민자의 날에 맞춰 진행되는 행사로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강경 이민 정책에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던지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이 주도했으며 민권센터 등 한인 단체들도 행진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60여 개 단체에서 수백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진은 불체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과 추방 위기에 처한 불체자 보호를 강력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불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다카 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구제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이번 행진 참여 단체들의 요구입니다. 이민자 연맹에 따르면 현재 뉴욕에서 다카 수혜자는 5만 명에 이르며 전국적으로는 7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이외에도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예고한 이른바 무슬림 등록제 등 혐오 범죄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현 정치 기류를 강력 규탄할 계획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부패와 비리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됐는지 요즘 영향력 있는 인물의 기준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포브스는 14일 영향력을 미치는 인구수와 통제 가능한 자본력,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다양성 등을 종합 분석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4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푸틴은 국내는 물론이고 시리아 내전, 미국 대선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계속해서 손에 넣고 있다고 포브스는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푸틴은 2013년부터 줄곧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70계단이나 상승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스캔들의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의회 상하원을 자신의 편에 둔 억만장자 대통령이라고 평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3위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48위로 떨어졌습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진 3위를 기록했습니다. 4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5위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40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순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루 숙박료가 $600에 달하는 럭셔리 호텔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뉴욕시 노숙자 호텔 숙박비가 하루에
평균 40만 달러 사용하는데요. 과다 지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어날 만도 하겠습니다. 그 실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4일 발표된 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부는 지난 9월 19일과 20일 타임스퀘어에 있는 호텔의 방 30개를 노숙자 가정들의 숙박을 위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방의 하룻밤 숙박료는 $620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정부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 1년간 노숙자 가정을 위해 총 42만 5천 개의 호텔방을 사용했으며 숙박료로 7억 2,9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현재 시정부는 비싼 호텔방 외에도 가격이 저렴한 쉘터나 클러스터 사이트라 불리는 일반 아파트를 노숙자 가정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노숙자 수에 비해 제공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길거리의 노숙자 수를 줄이기 위해 호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캇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노숙자를 위한 호텔 사용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하면 고장이 자주 나고 저가 자동차라는 이미지였습니다만 실상은 그 정반대입니다. 자동차 고장률도 적고 수리비 또한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문 수리 유지 업체가 밝힌 내용 전해드립니다. 14일 자동차 수리 유지 전문 매체 카엠디가 발표한 차량 제조업체와 모델 신뢰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 차량의 정비소 1회 방문 시 평균 수리비는 $318.50로 자동차 제조업체들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338.57로 나타나 2위인 마스다에 이어 세 번째로 평균 수리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료는 카엠디 측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실제 사용 중인 1996에서 2016년 차량 모델 4천만 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토요타에 이어서는 혼다, 닛산 순으로 나타났고 현대차는 빈도수 평균 1.01회를 기록하며 12위에 선정됐습니다. 브랜드가 아닌 차량 모델별 수리비 순위에서는 2012년형 혼다 CR-V가 평균 수리비 $100.53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5년형 토요타 캠리, 2014년형 지프 패트리엇이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2013년형 소나타가 $186.26, 2012년형 소나타가 $203.04의 평균 수리비로 각각 4위와 7위에 선정됐고 기아차는 2011년형 소렌토가 $213.56로 10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은 365일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만에서 형성된 강력한 폭풍 전선이 다가오면서 내일부터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남가주에 상륙하는 강력한 강우 전선으로 내일과 금요일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된다며 나무와 전신주 등이 쓰러질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최고 3인치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4,000피트 이상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와 함께 강풍과 홍수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의 낮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40에서 50도대까지 떨어지는 급격한 기온차를 보이겠습니다. 연방교통국이 차량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차량 간 통신인 B2B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는 규제 도입을 제안하고 심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B2B란 급정거 방지를 규제하는 법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교통당국은 앞으로 새로 출시되는 모든 승용차에 B2B 기능을 탑재하는 규정을 제안하고 90일 동안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규제안은 최종 규제 발표 이후 2년 안에 신차의 50%가 B2B 기능을 장착해야 하며 4년 안에 모든 신차에 같은 기능이 적용됩니다.
B2B 기능은 자동차 간의 위치와 속도, 방향, 정보를 와이파이로 주고받는 기술로 주변의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일 경우 다른 자동차들이 인식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국은 이 기능이 의무적으로 사용될 경우 매년 최고 59만 2천 건의 충돌 사고를 예방해 1,083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아기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아기가 공공연하게 매매되고 있는 말레이시아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는 그래도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입양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르트니 씨는 딸 자라를 생후 3개월 때 입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기 매매업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당시 자라는 원래 사려던 사람이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거부해 태국 인신매매단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So the lighter skin, if a male, higher price. The darker skin girl, lower price. And then if you're a mix, higher price. 말레이시아에서는 합법적인 입양 절차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입양은 거의 이 같은 불법 매매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아기 판매 사이트에는 성별, 인종, 피부색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 아이들이 상품처럼 나와 있습니다. 아기 시장의 이면에는 의사와 경찰, 공무원의 검은 커넥션이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의사는 산모 이름을 입양 희망자로 바꾸고 공무원은 위조된 진료 기록서를 승인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개입하면 출생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Ada orang yang tolong dia mesti ada orang yang tolong. Mesti ada orang dalam polis. Mudah. Saya bis. 이런 부패한 조직을 뒤에 업고 인신매매 조직들은 가정집에 임산부를 모아놓고 아이 공장까지 운영합니다. Mau ambil orderan semua benda urus orang Indonesia sebab lebih beribu benda urus orang Indonesia. Tak ada masalah. Sudah diberi anak dia nggak tahu, dia tak pernah tanya. 이렇게 태어난 아기의 가격은 한 명당 약 300만 원. 그나마 운이 좋으면 정상적인 가정에 입양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걸이나 성매매 조직으로 헐값에 팔려갑니다. Are then used for sex work, pedophiles. For me, the anger is on our own Malaysians, our own state. 말레이시아에서 어린이 인신매매 행위는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권력층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 아기 매매는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나 재국민이 한국에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5년 동안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해 사건, 사고 가해자가 될 경우 여권 발급을 5년 동안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지난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해 사건, 사고 가해자가 된 사례는 1,736건이지만 여권 발급 제한은 225명에 그쳤다며 한국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재외국민의 출국을 제한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맨해튼 뉴욕대학 랭건 메디컬 센터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스트 30 스트리트 인근 5 애비뉴에 있는 83만 스퀘어핏 크기의 7층짜리 건물로 오는 2018년에 오픈 예정으로 공사 중인 빌딩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옥상 지붕에 있던 건축자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으며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성당에서 노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 미카엘 성당 측은 어제 오전 8시 40분경 성당 지하실에서 잠을 자던 33세 히스패닉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성당은 최근 날씨가 추워지자 성당 지하 사제관을 인근 노숙자에게 개방해 왔습니다.
뉴저지 오션 카운티 탐스리버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폭발물 테러를 암시하는 낙서를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학생은 지난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교내 화장실 벽에 12월 9일 폭발물이 터질 것이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학생의 정확한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다시 반전하면서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가운데 2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시 인상은 미국 경제가 좋다는 반증이라고 하는데 서민 경제 과연 그런지 의구심이 듭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 보시죠. 오늘 날씨는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기온도 매우 차가운데요. 내일도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26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1인치 정도 눈이 내리겠고 낮부터 기온이 올라가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월요일은 다시 기온이 떨어지지만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증시. 이러한 영향이 서민들이나 한인동포 경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금리마저 인상되면서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이 닥쳐올지 걱정이 앞섭니다. 채널K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